자, 우리 현월간 지그시 내일 되면 지그시가 아닐 수도 아니 잡지 이름이 바뀔 일은 없는데 그 요즘에 무슨 저희 그 예술가 단체 만든다고 막 글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외연 확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름 자체를 지그시로 안 할 수도 있어서 내일 정하기로 했거든요. 잡지는 당연히 월간 지그시로 나갈 건데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 몇 개 써놨어요. 근데 다 영어로 정리해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까먹고 있었어요. 그 이름 아, 생각해야 내가 생각한 거 하는 거지 그러면. 아 대표로서 뭔가 여기가 대표님이거든 이제. 왜냐면 바지 사장을 해야 되는데 좀 만들면 대표 이름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양아 이름으로 할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이거 할 때 이렇게 본명 오픈돼도 괜찮은 거야 다?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은데 아니면 다음부터 그 타이틀 달라. 무슨 당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멘트 쫙. 그쪽으로 계속 밀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마다 기정씨라고 하지 말고 뭐뭐뭐 당의 어떤 뭐 지위의 기정씨 이렇게 해줄게. 언니. 근데 어쨌든 이게 정체성이 우리 그 단체 다시 돌아오면 처음에 이제 시, 시집, 책, 그 다음에 영화가 들어가고 이제 일상이나 생활 들어가고 예술에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어제 그 독서 모임 하는 중에 프리랜서 PD 다큐멘터리 PD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내가 이런 거 만드는 거 지금 진행 중이라 했더니 우리나라는 살로 문화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완전 무슨 그런 신 안에서의 그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 말고는 그런 거 만들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살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사실 창당 초기에 수요 살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담원이 아니어도 다 와서 그냥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강연 한 번의 발제가 있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문화예술 쪽에 사실 거의 예술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예술하잖아요. 그쵸. 자기 얘기들이 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그런 자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도 외롭다고 생각할 때 그냥 꼭 작품을 내는 거는 부담스러워도 왜냐면 그 지그시라는 이름으로 내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참여의 수준이 또 다 다르니까 살롱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네. 그 같이 오고 싶었다는 그 지인분들은 어떤 그냥 오는 아, 거예요? 친구인데요? 네. 그냥 아니, 친구 아닌 것 원하는 같잖아요. 친구. 남편이요. 아 진짜요? 네, 남편. 결혼하셨어요? 네, 최근에. 진짜? 최근에? 네. 와. 두 달 전에. 와. 그럼 왜 뭐 말이라도 하지? 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이 근데- 책을 안 읽어가지고 네. 본인한테 저는 약간 데려오고 싶었는데 본인은 약간 다음번에 그냥 흥미있는 책 있으면 오고 싶다 근데 둘이서 맨날 뭐 책 읽고 뭐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 저는 약간 살롱 로망이 막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1900년대 빈 약간 이런 거에 꽂혀 있어. 그리고 다음에는 그때 드레스 코드를 해가지고 다 입고 한번 모이는 걸로. 그때 드레스 코드가 뭔지 없어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나풀나풀거리고 서양 옷이지 서양 옷. 쓰리피스 아니 근데 그게 잘 되세요? 얘기가? 그냥 뭐 선문답하고 끝나는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 좀 관심 있는 주제가 다른데 일부는 같으니까 서로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저 약간 서로 교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동안이신 거 아니면 일찍 네? 결혼하신 거?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나이 빨리 저기 나이? 소모임 가서 알아봐요 나이? 네, 꼭 밝히지 않으셔도 돼요. 네. 편하게. 두 글자. 나이는 두 글자. 일단 저보다 많진 않죠? 아니에요. 저보다 많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야. 나는 몇 살인데? 나 뭐 50살이야 뭐야? 밝힌 적 있어요? 몇 살이 나는데? 뭐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야? 얼굴에서 파악되는 견적 아니야. 저 정도면 우리 얼굴에서 몇 살쯤 그렇구나. 되겠다. 두 글자 아니에요? 올해가? 올해가 두 글자인가? 작년 원래 두 글자가 뭐야? 마흔. 아, 서른은 세 글자니? 두 글자로 아니, 얘기하는 숫자 거 두 개. 숫자 숫자 두 두 개. 개? 세 개는 아, 아니잖아요. 두 99살까지 누구나. 아니야. 농담하신 건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왜냐면 잘못 그러니까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두 자리라고 안 하고 두 글자라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참 했거든. 그래서 난 30 이렇게 이해했어. 지금 뭐 아침이어서 좀 아무 말 하기 오케이. 우리 무편집인 건 알고 있죠? 네. 편집 안 해요? 그 정도로 에너지를 쓸 사람이 없어서. 아니 저 영상에 쓰일 수 있을지도. 나도 잘 모르겠어. 스트리밍 수준. 그냥 찍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는 거를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는 뭐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로 아마추어라는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술을 항상 우리는 해온 걸 텐데 내가 어느 순간 삶 속에서 예술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술가인데 내가 예술가라는 거를 자각하는 그게 이제 기회가 지그시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고 있지만 그거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동의는 없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름을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한국말로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현재까지는 살롱 빨고 아주 보통의 예술 약간 이런 우리 뭐 아주 보통의 연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주 보통의 예술이라는 거를 조금 넣고는 싶었고요. 근데 아직 정한 건 아니죠. 우리가 내일 정하게 될 거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요즘 모두라는 표현 많이 모두? 쓰긴 하더라고요. 모두의 예술 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후보 있어요? 지금 2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살롱이랑 아주 보통이요?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예술 뭐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아, 살롱도 이름 후보 이름 중에 하나. 저는 이름으로 생각은 안 했고 그러면? 그 아, 안에 프로그램 어. 살롱을 이름에 넣어도 상관없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2차 창작 느낌도 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이거 얘기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지그시는 어쩌다가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지그시는 만들어졌는데. 어쩌다 만들었는데요. 저만 질문을 5번 한 것 같은데.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뭐 근데 진짜 어쩌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완전 어쩌다 거예요. 제가 항상 혼자 글을 써요. 누가 안 시켜도 책 읽고 글 쓰고 막 하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가를 학원에서 제가 걔를 뽑은 거죠.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근데 이제 걔가 막 이거 하는 거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걔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뽑은 거야. 처음 면접 와가지고 이걸 많이 했어 서로. 그러니까 책 얘기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책이랑 뭐 영화랑 저는 영화는 많이 안 보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가 걔가 이제 미대 나 걸 알고 이제 그땐 걔도 더 어렸으니까 전업 작가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전업 작가로 살고 싶으면 그림을 그려야지 너 그려 안 그려? 잘 안 그린대. 근데 나는 그런 게 되게 불일치하게 들리거든. 언행불일치. 그러니까 자기가 전업 작가로 살고 싶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잖아. 그럼 성공하고 싶어요. 노력은 왜 안 해? 아 그러게요. 그림 왜 안 그려? 아 그러게요. 대학 가고 싶어요. 공부 왜 안 해? 그러게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라고 하다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창작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이제 마감일 혹은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가 없으면 잘 안 하게 되니까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나는 글을 쓰고 너는 그림을 그리니 우리가 예술가 모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래? 근데 만들어가지고 그냥 와서 대화만 하고 끝나면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 작품을 모아서 잡지를 만들자 해서 된 거예요. 별거 없었죠. 근데 이름은 왜 지그시예요? 지금 그림과 시. 아. 그래서 1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직 못 하고 있는 거 나도 진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1호부터 다 볼 수 있는 어떤 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1호에도 뭐 아주 많은 설명은 없어요.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어제 한 거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인사말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지그시를 가지고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 삶에 지친 당신에게 지금 그림과 시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지그시. 역시 인사말은 인사말 장인. 있어 보이게 쓰는 건데. 그리고 지그시 얘기에서 그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지그시란 잡지 성격이. 엄청 불친절하죠. 네. 어차피 감정 섞인 말씀. 아니요. 그냥 성격 자체가 엄청 뭐지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확 들긴 네. 해요. 왜냐면 맥락 없이 시작해서 맥락 없이 끝나니까요. 그게 이제 저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약간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지그시를 그때 그 종이잡지 클럽에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종이잡지 클럽에 있는데 제가 샘플을 넣어놨긴 했어요. 네, 얘기를 얼핏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게 비치됐을 때 독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타겟팅해서 만들지는 않은 게 사실 아마추어로서의 뭔가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는 거니까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중적이나 뭐 누군가에게 어필을 하기 위한 그런 뭔가 최소한의 장치들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뭔가 영영. 네, 저는 약간 불친절한 게 아이덴티티인가?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나쁜 남자 좋아하시는 타입이시네. 근데 저런. 근데 이게 뭔가 이제 뭐 약간 뭘 만들고 조금씩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요소들을 좀 만들어 가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그 PD 그분이 다큐멘터리 PD 그 독서모를 했다는 분이 근데 자기는 이 책이 너무 불친절하대. 이 책이. 이 책이요? 네, 이 책이. 그러니까 내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지그시가 불친절하다는 게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작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작품에 대한 얘기도 거의 안 하고 당연히 알겠지라는 걸 전제하에 이걸 썼다는 거야. 이 사람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성격상 요거는 타겟팅 자체가 그 우리 엔트리 입문자들 예술에 대한 어떤 입문자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최소한 어느 정도 있는 채로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책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지그시는 그런 불친절하려는 의도 자체는 거의 없는데 그냥 왜냐면 시작이 우리끼리의 결과물을 일단 내자인 거였어요. 그리고 결과물을 어차피 내고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독립출판 서점에라도 넣어볼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여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 의도 자체가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거나 독자를 대상으로 만든 잡지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저희가. 근데 아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근데 막 작품마다 뭔가 이렇게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긴 했죠. 친절이라는 요소가 그 잡지에 대한 설명이 그 잡지 내에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그 모임 진행이 그런 건가요? 모임 진행 말고요. 그냥 책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절한 잡지라면은 친절한 어떤 책이라면 친절한 책은 예를 들면 좋은 생각. 완전 극단적인 친절한 책은 좋은 생각. 이거는 좋은 생각을 사람들한테 심어줘야 해. 약간 이런 의도가 애초에 제목부터 들어있고 모든 글들이 다 그런 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책은 이제 어쨌든 저는 그게 이 잡지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그 같은 주제의 어떤 뭐 영화나 글을 가지고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이나 도구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아무런 연관성 없이 탁탁탁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게 매력인데 뭐 이거를 누구한테 판다 이런 상품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가치가 사실은 뭐 좋은 생각은 타겟팅하는 집단이 명확한데 사실 이건 타겟팅할 만한 그런 거는 사실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불친절하다. 그게 아마 그 우리 이 책에 나오는 전시에 대한 내용의 관련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아 그쵸. 뭔지 알겠죠? 큐레이팅이 없다. 큐레이팅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시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전시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읒이가 되게, 그러니까 작품이 그냥 뜩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품을 자기 작가가 어떤 의도로 자기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작가 노트도 최소한이 없이 그냥 작품만 띡 있는 거지. 그래서 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렵다 싶다랑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얘기해줘. 어떤 식으로? 전시나 작품을 봤을 때 쉽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랑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근데 그 편집하기 싫어. 빨리 막아뜨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다음에 안 돼! 두 손 들어! 저는 맥락을 만들어냈냐 안 만들어냈냐 그거가 이제 약간 이게 작품 자체의 퀄리티나 뭐 그 어려운 난이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맞아. 그 어떤 잡지가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는 그 작품마다의 맥락을 만들어주냐 안 만들어주냐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편집자가 멍청이다.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왜냐면 지금 우리 편집자가 중간이 없네 중간. 편집자가 완전 팀원이거나 혹은 이렇게 지그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의 편집자가 아니고 보통 지금 작업하는 편집자들은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작품 목록에 순서를 그냥 넣어요. 그쵸 그 그런 얘기예요. 거예요. 그런 얘기하세요. 맥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매력이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이렇게 막 다 같이 막 맨날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거의 배열을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편집자가 자기가 의도대로 하는 것도 뭔가 그것도 작품을 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가지 저는 약간 그래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작품으로서 뭔가 진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그 잡지를 만들고 뭔가 이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팀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 구성원들이 같이 이제 뭐 모임 같은 거를 하면은 조금 더 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좀 친절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친절하려면 사실은 타겟하는 대상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아니,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카페 전시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일하던 카페에 그림들 전시를 했었는데 그 전시를 하려고 작품 선정을 하려고 모였을 때마다 머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이제 거의 전권을 부여받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였는데 그게 제일 차라리 시키는 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는 너무 좋은데 이걸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개별성이 너무 강했었고 그리고 이게 미안해 말 중에. 그러니까 공통의 주제 작품이 항상 있시 주제 작품에서 파생된 작품들인데 그 공통의 주제를 그냥 묶기가 어렵나? 뭐 이거 혼자 생각이야 얘기. 그게 또 이제 타겟이 정해지다 보니까 또 묶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제로 묶으면은 묶일 수 있는데 그 카페 손님들 일반 진짜 일반 대중 그 어머님들 아니면 길 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예술성이 있는데 대중성이 없다 하면은 또 배제가 돼야 되고 그런 안 나올 것 같아. 이름 내가 너무 주인공 같잖아. 얘기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 이거 저희끼리는 아 이거 그림 너무 좋다 이렇게 음. 얘기했는데 저희 전시해 놓으면 아 이거 사진 뭐냐고 어. 왜 이렇게 무서운 사진을 걸어놨냐 아. 걸어놨냐 카페에 거긴 더 맥락이 없으니까 더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니 그 전시할 때는 더 그냥 잡지를 볼 때보다 더 맥락 없이 느껴질 수 있죠. 그 장면. 또 그렇다고 이제 작품 수가 많으면 어떻게 비슷한 것들이 그래도 아, 많다고는 생기니까 그걸로 묶는데 우리는 막 많지도 않으니까 다르니까. 네. 작품들의 결은 많이 다르지. 네. 또 한 달에 하나씩 내다 보니까 어. 작가별 그 작품의 맥락도 막 그게 연관이 되지. 아 이렇게 괜찮아요. 봤을 네. 때, 그래. 네. 시리즈물도 아니고 음. 뭐 작업을 항상 또 새롭게 시도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어려웠는데 뭐 이건 시간 쌓이면은 해결이 근데 약간 단계별로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유진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그냥 뭔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만족을 심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기 만족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여기에 이 작품을 게재하는 게 그냥 목표였잖아요. 그쵸. 누군가한테 이걸 보여주고 뭐 어필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주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그 다음에서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당연히 이제 타겟층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모임 단체를 만들고 뭔가를 이제 더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왕 만드는 거 편집을 위한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한 적 있어요. 다 같이 왜 말 안 했어요 여태까지? 네. 근데 그 정도의 에너지를 일단은 쓸 수 있는 저도 단계가 맞아. 아니었고 하는 게 저희가 만약에 친절했으면 한 2년 차쯤에 없어지지 않았을까. 에너지를 네, 너무 쏟아가지고 친절함이 없는 분과 친절함이 너무 소모되고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이미 다른 데서 친절해야 돼서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색이 업이 친절하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잘리는 맞아. 업이라서 여기서마저 친절했으면 저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기해. 아쉬움이 있었어요. 항상 보면 이거 교정 교열 그래 그 얘기도 했었지. 해주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작가가 오케이 한 걸로 그냥 게재는 됐는데 맞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좋게 보면 그것도 예술로 그렇지. 생각할 수 작가 있다고 일도 저는 생각했어요.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업이 아니라는 전업으로 뭐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에너지를 나눠 써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단 한 달에 작품 하나 내기도 힘들어. 아니 근데 지그시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보통 그래요. 맞아. 한 달에 하나를 겨우 내는 거야. 그나마도 한 달에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쉬운 점이죠.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 들어와 놓고 한 달에 하나를 못하는 건 아쉬운 점이지. 근데 다만 이건 강제성이 있는 모임은 전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한 달에 하나 하는 거에 에너지 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거를 바라는 게 내가 모임장으로서 사람들한테 그걸 푸시를 안 해서 못하는 건지.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푸시할 수 있을까? 근데 네. 원한다면 누군가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먼저 꺼내지 않아도? 라기보다는 생각이나 그 정도의 에너지, 뭐 저처럼 에너지를 쓰지 못했거나 아니면 별로 크게 의견이 없었거나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있었다면 있는 분들은 나갔잖아요. 그죠? 있죠. 그래서 딱 지금이 적당하다고 그분들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모임도 처음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들어올 때부터 불친절한 모임이어서 소모임의 가입 자체가 허들이 높은 모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인사하고 반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좋고 뭐 언제 한번 나오세요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왜냐면 이미 대문에 다 써있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공지사항 게시판 읽고 거기에 설명 써놨으니 참여 인사 있으면 연락 주세요예요. 그럼 그거를 알겠습니다 하고 가입 인사 올리고 나서 읽고 나서 참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본인이. 근데 읽고 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보내는 거죠.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은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모임 자체에서 뭐 창작에 대한 동기를 더 줬으면 좋겠대.
그런 분이 있어요. 뭐 한 2주일 전이나 언제쯤 이제 마감이 뭐 2주 남았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창작이라는 게 예술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창작력이 있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누가 작업해야지, 이거를 왜 해줘야 되는 거야? 심지어 성인인데 내가 당신 작품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치, 에이전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 본인이 선택한 모임인데 자발성이 없다는 게 너무 매칭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일관성 없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 아니 오질 말아야지. 그러면 그쵸? 한 번이라도 나와보고 별로면 안 오면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저. 그래서 제가 좀 불친절한 편이에요.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를 안 하고 히읗 이응이나 점점하고 들어오면 게시판에 가입인사 쓰기도 전에 내보내.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근데 그건 불친절한 건 아니고 약간 조금 독재?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처음에 가입 뭐 관심 있다는 뭐 참여회사가 있다고 연락을 하는데 처음 저한테 연락할 때 안녕하세요 없이 그냥 뭐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최소한 첫 모임 첫 인사에 안녕하세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랑 모임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보내요. 근데 막상 만나면 내가 엄청 싸가지 없진 않잖아. 약간이잖아. 뭐 싸가지 없. 여기 편집점. 류가 다르죠, 류가. 이거는 이미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왜냐면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뭐. 맞아요. 저는 근데 너무 친절하거나 그런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뭔가를 어필하고 뭔가 되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건 사실 되게 예술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너무 정제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불친절함이 처음에 가입할 때도 되게 매력적인 요소로 이제 저는 다가왔었고, 사실은 모임도 되게 그냥 프리스타일이고 약간 그 작품에 대한 뭔가 제출에 대한 뭐 압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저는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참여자 입장이고. 참여자 입장에서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모임이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데 그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의도를 갖기 시작하면 사실 되게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참 되게 다루기가 어려운, 그리고 제 생각에는 프로랑 아마추어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마추어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게 다 내가 예술이고 작품이고 내가 하는 건데, 이제 프로의 영역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돈을 벌고 업이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만약에 이제 이 모임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면 좀 되게 많은 고민점이 될 것 같긴 해요. 말씀. 모임의 모습이 바뀐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지금이 동그라미가 요만한 게 지그시 잡지라면 그 전체에 조금 더 큰 원이 하나 생겨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뒤에 가고, 근데 지그시는 지금 포메이션을 무조건 갈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막 엄청 그러니까 잡지인 월간 지그시가 바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그시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에 뭔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가 채널이 하나가 되는 거고, 뭐 아까 살롱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로 추가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더 모여서 잡지만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려고 하는 거라 잡지의 성격은 바뀌진 않을 건데, 다만 이제 그 작품 주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은 각자 자기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작가 노트가 조금 있다거나 이런 식의 큐레이션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다만 참여자한테 어떤 더 많은 뭔가 우리 뭐 언제까지 네 작품 필요하니까 이런 압박은 전혀 없을 거고.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제가 약간 이 참여자가 아닌 시선에서 이 책 잡지를 보면
이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2차 창작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그것조차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떤 작품을 주제로 했는지 그 주제 작품도 모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불친절함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다 없어서 놓치고 못한 있는 부분인지. 건지에 대한 구분은 조금 확실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도라면은 어느 정도까지 불친절할 건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유진님이 말씀하신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이 책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한 말씀이랑 되게 와닿는 게 저도 이 생각 똑같이 한 적 있거든요. 아니 이걸 보고 이거를 했단 말이야. 약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주제야 이러고 다시 막 제목 봤는데 근데 막 약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영감은 자기 거니까 뭐 터치할 수 없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 지그시 머릿말에서도 그 작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영화야. 저는 그 작품을 몰랐을 때 이게 영화야 책이야 뭐야 약간 이러고 나중에 찾아봤는데 사실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이 앞에 나온 그 주제가 그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 작품 그 각자의 작품을 모아놓은 건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 여기에서도 이 사람이 뭐 영화 감독인지 미술가인지 전혀 설명 없이 바로 싹 맞아요. 들어가니까 그런 점이 진짜 뭔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인터뷰에서 되게 이 사람 거는 되게 재미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막 나무 위키 찾아봤어요. 저도 틸다 스윈턴을 그래서 찾아봤어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어제도 한 얘기지만 나는 배우가 주어진 각본과 감독이 원하는 의도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 배우를 예술가라고 생각을 나는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번에 저기 누구야 틸다 스윈턴이랑 무슨 위페르? 아자벨? 이자벨? 응, 위페르? 그 사람들을 보고 조금 달라졌어요. 그 본 시선이. 근데 저는 지금 봤는데 이 정도면 우리 비하면 엄청 우리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 친절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것조차 없죠. 아예 없으니까 우리는 무! 설명 무! 우리가 얼마나 불친절한지 영원지 깨닫고 뭔지 몰라. 인터뷰 앞에 막 설명글도 길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 아까 까만 네, 배경에 이거. 그거랑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인터뷰 있어요? 전에 막 머릿말처럼 그렇게 이 그 글들 다음에 붙여서, 이제 조금 인터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작가에 대한 이게 인터뷰 설명도 시작 엄청 전에 저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래도 누군가는 불친절한데 그렇지. 지금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두 분이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이번에 진짜- 우리 기획 그거 하잖아요. 그거를 하면 각 호마다의 주제 작품에 설명을 넣으려고는 하거든요. 모았을 때는.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하는 게 필요는 하고. 근데 그때도 적을 때 고민이 됐어요. 이 주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저자는 누구고 이 작품은 어떻고 하는 게 네이버에 만약에 그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줄거리 이런 그치. 거 적으면은 우리가 지그시 같지 않을 것 같은 그치. 거예요. 맞아 그럴 것 같긴 네. 해요. 긁어다가 이렇게 넣으면 좀. 네, 그래서 그냥 저가 초안을 적었을 때는 우리가 왜 이 주제 작품을 선정할 때 선정을 했고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적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궁금하면은 그 사람이 찾아봤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건 또 저의 의견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독자였으면 이걸 보고 궁금해졌는데 여기에 뭐 그 영화의 결말이 나오거나 스포가 나오고 정보가 많으면. 네, 전 또 싫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건 그냥 저의 취향인데 저는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도 영화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보러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좀 불친절하게 적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영화 정보 잡지다 이러면 적어야죠 당연히. 그쵸. 근데 우린 그게 아니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것도 또 결국은 기획 의도나 그런 거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쩌다가 이제 그 채널 서칭 하다가 그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잠깐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주제 작품을 사람들이 읽게 하고 싶은 잡지는 아니잖아. 아 그쵸. 주제 작품,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을 우리 잡지를 통해 독자들이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을 찾아보거나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에 들어있는 예술가 작품을 찾아보기 위해 우리가 지그시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설명은 아닌데 뭐에 대한 책인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근데 사실 결국 생각해보면 영화 정보 잡지다 했을 때는 진짜 영화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본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영화에 이제 광고료도 받을 거고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뚜렷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고 우리의 작품을 알리고 싶은 게 사실 더 크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집중하는 지점이 좀 다른.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초반에 전시 연결하면 박찬욱 씨가 이제 그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256페이지에 있거든요. 선생님 같아요. 직업병. 그냥 제가 읽긴 할 건데 미술 전시가 대체로 곤혹스러운 건 익숙하지 않은 리듬으로 내 사유와 행동의 동력을 스스로 찾아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무한히 능동적인 수동성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그게 이제 이 잡지랑도 저는 조금 연결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그 전시를 보러 가서 작가 설명이나 주제 설명 같은 게 없이 내가 작품을 보고 느낌을 받아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진짜 박찬욱 영화를 잘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아,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찬욱 영화가 미장센 나는 올드보이랑 저 박쥐밖에 안 봐가지고. 근데 그 두 개만 봐도 그게 되게 한국에서 평범한 장소들인데 다 모든 나오는 장소가 근데 좀 낯설잖아요. 몰라, 난 올드보이는 9만도밖에 몰라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영화를 자세히 안 보시구나. 진짜 미디어를 나는 이렇게 영상으로 뭘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텍스트가 편하다. 글자로가 맞아. 팍팍 들어오는데. 근데 그 박찬욱 영화 잘 모르는 사람도 생각하는 특징이 벽지 이런 거잖아요. 벽지? 기억 안 나세요? 벽지 문양 보면 특이하고 그래서 미장센이 유명한 네. 감독이고 근데 그런 데서 약간 장소나 소품이나 모든 게 되게 한국의 평범한 장소들 같은데 어딘가 낯설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한 기이함을 주는데 저는 그게 그 연기하는 배우들에 대한 디렉팅도 있겠지만 그 옷이나 뭐 뒤에 그 모든 영화 배치들 그런 게 좀 거기 그 좀 이 말들 대체로 곤혹스러운 건 익숙하지 않은 리듬 이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란 표현이 너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노래 음악 배경 이런 거 올드보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거나 할 때 음악이라든지 약간 기이함을 저는 많이 박쥐가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차피 포스터부터 기이하네. 그래서 나는 내가 약간 그런 쪽이라 그런 게 막 이상하지 않은 건가? 잘 네. 모르겠어. 박찬욱 감독 영화를 그렇게 했구나 이거거든. 박찬욱 그거- 얘기해. 손 들고 얘기해. 그러니까. 몰라, 아까 못 봤어? 두 손 드는 거? 얘기해. 그런 색깔 쪽에 되게 광적으로 집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 뭐지 친절한 금자씨인가 그 영화 그거 박찬욱 그것도 감독 거야? 아, 진짜? 거기서도 그때 그 상황별로 이 주인공이 표현하려는 그 성격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격에 맞는 색깔 톤을 맞춰놔서 그날 입은 옷이 사실은 그런 거였다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색깔이나 그런 배경 쪽에 계속 의도를 넣어갖고 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익숙하죠. 뒤에 방에 벽지 같은 것도 그때 했던 미술 감독이 얘기했던 게 감독이 원하는 문양이나 그 스타일이 확실히 있었고 그거 찾는다고 되게 고생했다고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인터뷰 같은 거. 그 기생충 감독 누구예요? 봉준호 아, 다른 사람. 다르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음. 근데 이 기이함을 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되게 우리가 일상에서 걷는 그 장소들에서 낯섦을 뭔가 표현한 그 느낌을 주려고. 근데 그렇지만 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일상을 살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지그시의 불친절함과 이 책의 불친절함에 대한 근데 어제 독서 모임 미리 해서 제가 그 메모해 놓은 거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김수자 씨죠? 김수자 씨 얘기할 때 본인이 그 프랑스에 가서 이게 책으로는 61페이지거든. 프랑스에 가서 자기가 거기에 되게 잘 어울리고 거기서 내가 살아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존적 밀착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61페이지. 근데 그런 장소가 있어요. 뭐 해외가 아니더라도 일단 저는 해외는 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실존적 아 그래 내가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하는 곳이구나 이런 거. 내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 진짜 나다. 네. 그래 난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 여행으로 가서라도. 근데 전 그게 장소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피상적인 대화를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무슨 대화? 피상적. 아 피상적이야. 근데 그것도 할 수는 있죠. 하는데 약간 의미 없는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친절한 모드일 때잖아. 친절함을 줘야 할 때 이렇게 듣고 있을 때고. 근데 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도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뭐 화장품 얘기하거나 뭐 연애 얘기하거나 이런 거 별로 사실 좀 남의 연애 얘기 듣거나 이런 거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아니 뭐 한두 번은 들을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렇죠. 매번 하는 사람 만나면 지겹지. 되게 잘 들어주시는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윤모 씨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나도 바로 생각했어. 왜냐면 나도 내가 어느 순간 걔랑 잘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거든. 어쨌든 우리가 너무 사적인 얘기라서. 그러니까 뭐 화장품 뭐가 더 좋더라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관심사가 아니기도 그치. 하고. 근데 이거를 길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과 뭐 지그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 이런 뭐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제가 뭐 딱 지금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살아있다라는 대화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뭐 100%의 밀착감이나 이끌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지치는 게 아니고 뭔가 좋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나도 뭔가 이렇게 재밌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끝나고 오늘 뭐 모임 재밌었다. 그럴 때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저한테 왜 뭐 있으세요? 실존적 저요? 밀착감. 저 있죠. 빨리 얘기해. 내가 너무 말 많이 하는. 전 베를린이 좋아요. 갔다 오신 거예요? 일주일 갔다 왔는데 그냥 그렇게 한 도시에 뭔가 딱 한 숙소를 정하고 네. 한 7일 이상 있어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나도 어디 해외 여행 가면 이렇게 하고 싶어. 네. 거기 진짜 거주하는 좋아요. 것처럼. 네,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좋았어요. 언제 가셨어요? 그게 2018년도 여름이었는데 뭔가 그때 저는 지금은 이제 뭐 따로 나와 살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자취도 안 해봤을 때여가지고 사실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게 베를린에서 그 있는 숙소라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가 좋은 이유가 일단 제가 독일 미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 되게 예쁘게 포장된 거가 아니라 뭔가 되게 어두운 사람의 감정들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작품들이 많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가감없이 큐레이팅한 전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근데 이제 베를린에는 그 도시 정서 자체가 엄청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의 자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말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고 자기 뭐 모습이나 그림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근데 저는 베를린이 너무 좋은 도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전업 작가로 살 수 있다면 베를린에 이제 스튜디오를 차리겠다? 베를린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여기 파리처럼 이번에.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꽂혔던 포인트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네. 제가 꽂혔던 포인트가 사실은
아니 장난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했거든. 장난친 거야.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얘기 조금 몇 개 더 해줘요. 정돈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 하겠네요. 아 뭐 지그신 정돈된 잡지인가 뭐. 네. 한 2개만 얘기해줘요. 뭐 있으면. 그러니까는 거기가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폭격을 받고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막 그 자본이 끊기고 굉장히 힘들게 폐허가 된그 베를린 동독이었어요? 동독도 있고 서독도 있고 거기 아, 잘린 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이렇게 잘려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 잘린 언저리나 아니면 동독이었던 데가 일부 완전 슬럼화되고 약간 폐허화되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없는 예술가들이 막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맘대로 막 그리고 아무데나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크루를 만들고 그래서 막 뭐 작품 활동을 하고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뭔가 그 되게 부유한 거리가 돼서 거기 살롱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태생적 배경이 너무너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래서 내가 왜 이 도시에 꽂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도 되게 삶을 살면서 되게 번아웃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뭔가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주 활동지가 홍대신가요? 홍대도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느낌이죠. 주 활동지가 홍대신가요는 밤마다 홍대 나간다는 얘기잖아. 아니에요. 햇달스도 근처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딱 예전 홍대에서 지금 홍대 그 느낌이 이제 베를린의 그 지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 우리나라 네, 예를 비슷할 들죠.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메모해 놓은 거는 나중에 뭔가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다 어느 순간 뭐 자본과 결탁이 되거나 정부랑 잘 맞으면 그런데 아예 정부를 부정하는 이유. 정부랑 잘 맞으면 무정부주의자 같은데 정부를 잘 맞을 타협을 하실 생각이 있군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하면은 약간 아예 그렇게 마을이나 블록 하나를 지정해서 어디 모든 곳에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럭이 생기면 좋겠다. 거리. 네, 그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뜻이 맞으면은 그런 거를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크루 살롱 이런 표현들 다 좋은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벽에 남의 벽에 그림을 원래 그릴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남의 벽에 그릴 수 없지 사유지니까. 근데 그거를 허용해서 이제 모든 벽에 창문에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이거 근데 너무 많은 반대 의견도 많을 것 같아.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내 지금 생각이니까. 근데 그게 꼭 막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장사하고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는 거지. 분기별로라도. 가벽을 설치해서라도 이제 건물처럼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거기다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뭐 다른 사람이 먼저 작업한 그 위에는 못 그리게 하고.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벽화 거리처럼 네. 뭐랄까 뭔가 그 더 이상 쓰지 않는 경의선 철도길처럼 네. 그런 뭔가 폐허가 된 장소가 있다면 오히려 예술가들이랑 콜라보해서 이곳은 마음대로 하라. 근데 개인적으로 벽화마을이라는 데를 부산 놀러 갔을 때 한 번 가봤나 그런데 왜? 너무 예술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벽화마을이라는 식으로 뭔가 벽화마을. 이렇게 감천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데를 주로 가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술성이라기보다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마을의 순수함과 어떤 무지개 천사 그런 이런 거를 느낌.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림만 있어.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그림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내 그림이 없는 거야. 물론 내 그림, 제 그림이 예술성이 있다고 막 제가 생각하거든요. 소통 방송. 그러니까 왜 보통 막 뉴욕이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예술적인 도시라고 했을 때 그런 그 벽
그렇지. 낙서 있으면 요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최대 전복적인 것도 좀 있어야 하고 뭐 사실은 뭐 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자기의 메시지가 있어야 맞아, 되는데 맞아. 메시지가 있어야 메시지. 되는데 벽화 마을을 어. 위한 그렇지. 거기는 이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우리 어, 마을 뭐 맞아. 이런 느낌으로 어. 하늘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것도 아마 봉사 볼런티어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치. 나와서 맞아요. 나비 그리고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해놓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영화 세트장 조성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동네를 조성을 해놓고 거기를 아예 분기별로 작품을 바꾸는 거야. 근데 그거 지자체 사업을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 일부러 요즘은 막 문화 사업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정 작가를 받고 미리 3개월마다 거기를 한번 싹 깨끗하게 하고 대신 이제 그거 사진을 남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3개월마다 해서 계절별로 아예 하고 점점 커지면 해외 작가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느낌으로 빨리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 빨리 메모해놔요. 많이 커져야겠다. 아까 우리가 뭐 프로 아마추어 경계가 없다고 하신 네.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삶과 예술의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그치. 이제 느끼신 분들이 예술가들의 공통점이 자기 삶이 곧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일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정체성을 나누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명을 여러 개 쓰는 게 저는 좀 어려운 게 그냥 제가 일을 할 때 나와 뭐 지그시를 할 때에 뭐 어디를 갔을 때의 내가 물론 모습이 다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땐 저는 그냥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걸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도 사적인 예술가들이랑 표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공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인데 제목을 사적인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게 나도 공과 사의 구분이 물론 이제 예절은 있겠지만 그 표현은 다르겠지만 내 마음이 같은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예술가들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일관성이 있다는 책인 거죠. 자기 삶이 곧 예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 좋아해요. 그 셰릴 샌드버그라고 페이스북 COO인 여성분이 있는데 지금도 COO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커리어는 정글짐이라는 표현이 되게 유명해요. 그 사람이 정글짐? 네, 정글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통 커리어는 사다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뭐 예를 들어 대학을 나오고 뭘 하고 뭐 시험을 치고 뭘 하고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뭐에 간다. 근데 삶은 커리어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경험들을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랑 다른 경험인 것 같기도 하고 고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의 그 지점들이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다 만들어졌을 때 그게 정글짐 같은 형태. 근데 그게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저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한테 인용할 때 커리어는 정글짐이 아니라 인생은 정글짐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커리어랑 인생의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삶이 그냥 다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냥 다 전체 하나 같은데 이렇게 구분 짓는 사람들이 저는 더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계속 쭉 이어지는 느낌? 그래서 저도 그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두 개를 말하고 싶은 게 읽었던 책 중에 그 기업가라는 건 직업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썼던 글을 되게 좋아해요. 어느 책에서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이제 주변에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너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너의 삶이 그 상황이 돼서 너가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영감을 받고 작업을 한다는 게 삶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제 직업이 있고 독서 모임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내 모든 생활 속에서 받는 영감이 어느 순간 작업이 되는 건데 전업인 예술가가 된다는 그 말이 저한테는 내가 이런 일상의 일들을 안 하고 작업에만 전념을 한다는 것처럼 들리니까 삶과 예술이 같은 건데 그런 면에서 삶이 없어지면 예술이 존재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내가 더 뭔가 여유로워지고 예술 쪽으로 비중을 더 두는 삶이 되어도 예술만 하는 삶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술과 삶이 하나고 그래서 뭐 일단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삶과 예술이 하나가 된다는 원래 하나니까 그래서 그 제 작가 그 소개할 때 뭐 이제 혼자 이제 셀프 티칭 토스라는 말 쓰면서 누구나 예술가의 손을 갖고 있다고 전 얘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다만 예술가의 눈을 갖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보던 거를 이제 예술가의 시선을 보게 되는 지점이 필요한 거야. 손은 항상 예술가의 손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삶 자체가 항상 예술인 거죠. 근데 내가 예술가라는 자각이 필요한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삶과 예술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예술가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종교 생활도 좋고 한데 제가 어쨌든 직업적으로 정치권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그 아시고 하시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같이 일을 하는 의원님이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랑 종교랑 정치는 같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답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근데 그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책 보면서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약간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음에도 별로 다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질감이 있는 것들을 필명을 여러 개 갖지 않아도 되는. 네, 힘들 수도 있잖아요. 내 정체성이 혼란을 올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종교 생활 하고 있을 때나 뭐 지그실 하고 있을 때나 일하고 있을 때가 너무 다르면 사실 스스로가 제일 힘든 거예요. 감염성 우울증이 오는 거지. 네,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근데 이게 기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삶은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정글짐이니까. 어떻게든 연계를 아니, 기둥이 여러 개잖아. 일관성 있으시군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같은 화면 한번 봐주세요. 너무 옆모습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직업 일터에서의 저나 여기서의 저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분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필명이나 뭐든 계속 만들려고. 그런 이유가 저는 저를 보는 사람, 저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초점이 되게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 하나고 나대로 행동을 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저를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사로 보고 여기서는 그냥 지그시 멤버로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혼동이 올까 봐 보는 사람들이 저를 좀 구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인스타에서 올리는 그 컨셉이랑 제가 이제 직업 그 트레이너로서 인스타 계정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거기선 또 이제 트레이너 분류 중에서도 분야가 여러 개잖아요. 우리가 마팔되어 있는 거는 개인 계정이야? 네, 개인 계정. 아, 그래? 개인 계정이고 최근에 만들어서 한 달 안 됐는데 거기에 공적인 관계로 남을까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되게 사적인 그거예요. 사적인 공적인 걸 하나 만들었어. 거기에 또 그 컨셉의 운동 영상들만 올리는 거 있고 또 저번에 저희 이제 일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 건데 거기에 올릴 글들은 또 그런 감성 글들만 올리고 막 오히려 더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필명을 쓰는 것도. 근데 그게 너가 불편하거나 뭔가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혼란이 있진 않아? 저한테는 혼란이 없는데 저는 그 상대방이 절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에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얘 이런 애 아니었는데 라는 말이 오히려 저는 더 스트레스여서 그래? 그 사람한테 딱 그
틀을 씌워주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치료사로서 치료사로서 저를 만났던 사람한테는 그 모습만 보여주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사람은 그 모습만 보여주고 그게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그 언급 그러니까 멘트나 감정에 제가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남한테 딱 그 제한을 씌워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구를 잘 사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근데 그럼 그게 너가 이름을 통해서 그거에 맞는 모습을 변하는 거야? 아니면 너가 가진 너를 여러 개로 나눠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것만 꺼내는 거야? 그거는 왜냐면 에너지가 어쨌든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꿔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너라는 전체 에너지를 주는 건데 네. 잘라놓은 거를 준다면 그건 이제 에너지를 자른 것만 나눠주는 거잖아. 어때? 그래서 자판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뿜어내고 싶은 게 있는데 뿜어낼 때 뿜어나온 거의 형태를 보고 출구가 좀 달라지는 느낌? 내가 어떤 감성적인 뭐 글을 쓰고 싶다 하면 그건 지그시 뿜어내고 어떤 전문성을 좀 어필하고 싶다 그럼 공적인 계정 인스타로 뿜어내고 아니면 이제 일하면서 그 커리어 관련된 그런 노인복지 관련된 거를 뿜어내고 싶다 그럼 네이버 블로그로 하고 그렇게 이제 성격인 것 같아요. 좀 보여지는 거에 너무 제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 유진님은 어떠세요? 네? 감염성 우울증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 지금? 근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결국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살면서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느냐의 차이는 결국 성격의 차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결국은 감염성 우울증이 안 걸리려면 자기가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이제 양화님은 약간 이렇게 결을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고 다른 분들은 좀 더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되게 편하게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굳이 따진다면 저는 양화님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저는 딱 그냥 그림 그리는 계정만 딱 올리고 인스타도 그림 그리는 거 올리는 것만 하고 그리고 뭐 약간 저를 많이 드러내고 싶진 않아요. 평소에. 딱 그냥 뭐 작품으로 이렇게 드러내졌으면 좋겠고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완전히 나의 뭐 내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같이 뭐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막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약간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 양화님이랑 굳이 따지자면 좀 더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유지 몇 시에 가요? 저요? 저 지금 가긴 해야 하는데 정말요? 얘기가 좀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일관성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제 그 김수자 씨에서 예술가의 특별한 통찰력은 삶의 자기 성찰적 태도에서 온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71페이지에 삶과 예술의 통합이라는 말을 있고요. 그리고 티다 스윈튼 부분에서 이거는 154페이지인데 그녀의 연기로는 차라리 인간론에 가깝다. 맞아. 그런 표현들 맞아. 그거랑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계속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삶과 예술이 왜 뭐가 달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 내가 사는 태도가 내가 하는 예술이 되는 거죠. 자각을 할 수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리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죠. 리얼리티가 어디 있었지? 458페이지. 이게 읽어주세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상만이 리얼리티라 생각하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개념적인 얘기도 제 모난 성격도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감정도 모두 리얼리티의 일부죠.
그런 것까지 모두 리얼리티라고 본다면 리얼하게 살거나 보는 건 미술가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인간도 허세 있는 인간도 거짓말쟁이도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리얼리티가 없으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마음이 실리지 않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고 리얼리티만큼 또 주관적인 것도 없죠.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요. 제가 느꼈을 때 저나 양아님은 약간 그렇게 정제된 자기의 뭐라고 하지?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약간 역할을 나눠야만 자기 표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틀이 정해져야 그 안에서 네. 내가 거기에 맞는 활동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약간 이렇게 제한을 둬야 약간 저도 약간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약간 그런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도 뭔가 이게 결국은 어떤 작품을 내가 만들고자 할 때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으려면 어떤 컨디션이 필요한데 그 컨디션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그런 제한된 아이덴티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다른 사적인 나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이렇게 딱 그런 범위가 있으면 저는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모으면 온전한 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는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너무 쪼렙이라서 이제 저의 삶이 약간 이렇게 하나의 그 순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열심히 밭일을 하는 제가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직업이 농부는 아니잖아요. 농부는 아니죠. 농부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분명히 요즘에 이제 댓글 달아 저 새끼 누구냐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에요. 흙은 안 만집니다. 오케이. 흙은 안 만지지만 농부 같은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똥을 놓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잘 정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그 밭일을 하면서 낮에 겪었던 일들이나 뭐 스트레스나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변기에 흘러보내요.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똥이 안 되고 정화가 잘 돼서 이렇게 다시 나한테 이렇게 창조적인 에너지로 들어와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변기 안에서 하는 저의 그런 것들은 이제 저의 뭔가 결국 배설이잖아. 네, 배설인데 그 배설을 조금 더 그러니까 그냥 배설이 아니고 예쁘게 정화가 되는 형태로 해서 거기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약간 그래서 뭔가 그런 아이덴티티의 분화가 저한테는 되게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는데 오히려 되게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동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을 안 하면 사실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여기서 뭔가 내가 끌어오르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한 것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싶은 힘이 생기는데 사실 그냥 내 삶이 이렇게 분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막 뭔가 만들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예술만 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예술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감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디서든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단체 컨셉 2차 창작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데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가진 예술에 대한 개념 그래서 그걸 주제로 작업을 올려놨는데 결국 예술은 뿌리랑 가지가 같은 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뭔가에 내 삶이든 뭔가에서 영향을 받고 작업을 하고 그 작업한 거에서 또 영감을 받고 그리고 옛날 예술가 어쨌든 누군가에게 나의 뿌리가 되는 어떤 작품이나 작가들이 있고 근데 그들의 뿌리가 또 있고 그런 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와 뿌리가 같다는 건 결국은 순환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유진 씨 얘기랑도 맞닿는 것 같고 그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보내주신 거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공통적으로 길이라는 단어 표현들이 많은데 이 예술가들이
누군가한테 만족감을 주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음. 자기의 길을 그냥 아. 갔다는 표현으로 많이 읽혔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편집장님한테 마음에 들었겠다 싶은 그치. 생각도 들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네, 막 약간 유행이나 트렌드 따라가지 않고 네.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길을 걸었는데 그게 어쨌든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좋았던 게 그 김수자 씨 부분에서 65쪽에 돌이켜보면 항상 모르는 채 그래. 도전한 작업, 알 수 없는 즉각적인 요구나 선언적인 도에서 말하는 선. 직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작업 전개에 중요한 순간이 되어 왔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술 의지가 생겨나고 행동하는데 논리와 개념은 작업 이후에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삶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저는 왜 그때 누가 뭔가 되게 중요한 순간의 선택은 뭐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유가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잘 선뜻 대답이 안 된다고. 네. 그냥 이 가장 맞다는 게 조금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내가 이유를 정확히 캐치할 수 없는 거지. 네, 근데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완벽한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 사실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왜 사랑해? 아니면 그 사람이 나 왜 좋아?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설명 사실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나 왜 좋아라고 물으면 그냥이라 대답해봐. 나 왜 좋아? 그냥 우리 헤어져. 근데 그냥 말할 오히려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완벽한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아, 거잖아요. 그 직업이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물론 논리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후에 발견하고 네. 덧붙이는 느낌? 그런 거 같고. 제가 이게 왜 좋아서 메모를 했냐면 처음엔 저는 글을 썼으니까 글은 단어를 시작하면 그냥 쓸 수가 있었어요. 이미지 정확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이미지 없이 단어가 딱 있으면 그 단어를 위한 뭔가 연상이 되는 걸 썼어요. 근데 그림은 내가 명확한 이미지가 없으면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요즘 그래서 제가 작업 방식이 제가 글을 먼저 쓰고 제가 쓴 글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요즘에 좀 작업 방식이 달라져서 일단 그림을 먼저 작업하고 그림을 보고 글을 써요. 내가 작업 방식이 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전에 나였으면 논리와 개념을 작업 이후에 발견한다고? 논리와 개념이 없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은데 뭔지 알겠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놓고 이제 이름 붙이는 거야. 꿈보다 행운이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요렇게가 무슨 느낌인지를 제가 알겠어요. 근데 이거 사실 최근에 일터에서 퍼스널 브랜딩 강연을 네.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정치도 계속 그렇죠. PR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케팅이랑 그 그러니까 러버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표현이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랑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로열티가 생기는 거는 약간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그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생기는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는 설명하기 힘들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지? 그런 거죠. 네. 물론 분명히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 표현은 그랬어요. 그게 롱텀 메모리에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깊이 들어가 네, 있어서. 깊이 들어가 있어서. 롱텀 메모리에 들어갈 정도면 학습 여러 번 만나고 뭔가 여러 번 눈에 띄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미 그 기억이 되게 오래된 거죠. 만남의 횟수나 대화 횟수가 지나고 나서 왜냐면 처음 만나가지고 친해지자마자 우리 왜 친해졌지를 물어보지 않잖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야 근데 우리가 왜 친해졌지? 그러게
우리 예술이 삶이라고 한다면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매일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걸 왜 좋아하고 왜 하고 있는지를 숨 쉬는 동작을 계속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쵸.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로 한 가지 이유를 되기 어려운 정도로. 하지만 그거를 생각하면 예술적인 자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할 때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연결하잖아. 그거를 잊지 않고 싶어서 틸다 스윈튼이 계속 그런 그 정체성 책에 실험? 실험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표현이 좋았어요. 연기를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배우는 아니겠지만 그 뭐죠? 그나마 그 끊임없이 정체성을 치열하게 실험하는 배우는 없다고. 좋았어요. 저는 문득 이게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자기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으로 인터뷰를 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열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적으로 만나서 어쨌든 인터뷰를 한 건데 그 중에서 딱 이 몇 명만을 꼽은 것은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마음이 이끌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열한 거고, 근데 그걸 또 책으로 표현했다? 그거는 뭔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뭔가 팔릴 것 왜 같은데? 좋아하지? 팔릴 것 그러면서 같은데? 이제 이거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이 책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제목이 공적으로 만났지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만 만난 건 아니니까. 네. 되게 많은 풀 중에 나한테 사적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을 모았을 거다. 네네네. 그리고 이 한 사람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못 실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잡지 톤에 그쵸. 맞춰서 그렇지. 여기에만 실었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거랑 그 다음에 이 책을 위해서 또 만난 뭐 그런 파트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저는 아직 캐치 못했는데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였지? 중간에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책을 위해서만 만났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네,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삶의 방향이 예술적 방향이랑 일치하고 그게 항상 비슷하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게 어떤 예술 작품화되기, 그러니까 예술로 표현이 돼서 뭔가 하나의 뭐 작품으로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거기에 의도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있던 없던. 네네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나의 삶이랑 되게 동질적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뭔가 타자화 시키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하기 좀 어떤 겉모습이나 나의 분위기와 다른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살아가지 않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작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랑 진정성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되게 예를 들면 반정부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사람인데 되게 뭔가 그런 행정 관료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좋게 말하는 글을 쓴다면 그건 난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막 말하고 안 하거나 말한 거랑 다르게 하는 거,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저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완벽해지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도 리얼리티가 있는 거고 약간 내용이 나와. 그런 뭔가 찾고 싶은 표현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사실 프로가 되면 그러니까 저는 프로랑 아마추어는 진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프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작품이라도
뭐 자기의 뭐 에이전시라던가 자기가 엮인 뭐 직업적 동료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자기가 출연하고 싶지 않은 맥락의 작품에 출연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여기에 나온 예술가들은 여기에 나온 그 인터뷰 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프로 뭔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틸다 스윈튼 같은 사람들도 뭐 영화 배우니까는 많은 영화에 출연을 제안을 받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근데 자기가 선택하잖아.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술가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프로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될 건데 일단 틸다 스윈튼 자체만 놓고 지금 얘기하자면 나한테 들어오는 시나리오 중에 읽어보고 내가 선택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안 하고 싶은 건데 프로라서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는 프로지만 그런 뭔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되게 끌린다고 느꼈을 것 같다? 표현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이거 할 때 처음에 그 아마추어 예술가의 차이가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 건 일단 작업을 하는 마음이나 작업의 퀄리티를 얘기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정확히 그걸 어디는 안 해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직업적으로 예술가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겠죠. 그냥 그건 선택의 문제일 수 있고 원치 않는 작업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512페이지에 필립 델럼 얘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판타지를 존중하되 반드시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어떤 패션 스타일에 추구하는지보다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진정성, 개성과 유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태도가 패션계든 예술계든 그를 존중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패션 매거진에서 문화 분야를 담당해온 나는 한때 반짝했다가 이내 쓰러지는 예술가들을 봐왔다. 능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에게는 누군가가 원하는 대상이나 이슈를 충실히 쫓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보다 더 절실한 신념이 생겨나는 이상 예술가로서의 자율성을 지키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죠. 프로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에이전시에 속해 있으니까 원하지 않지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프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구별을 안 하기를 바랬었냐면 뭔가 예술을 할 때 전 아마추어라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아마추어라서요 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세상이 작품 자체의 그림을 얼마나 옛날 화가들의 기준만큼 뭔가 잘 그렸냐를 평가를 하진 않잖아. 생각과 사고와 개념이 어떤 거였냐지 표현이 뭐 점이었냐 너 왜 동그라미 똑바로 안 그렸어로 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 자기 스스로도 전 아마추어라서 라는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 작업을 오픈을 할 때도 이미 뭔가 평가받거나 자기가 자기 작업이 어느 정도의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방어장치로서 제가 아마추어라서요 라고 시작을 하는 게 많아 보여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가 특히 예술 분야에서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팔게 되면 프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작업한 걸 돈을 받고 팔 거냐 아니면 네 걸 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건.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내가 막 공모전에 나가도 내 작품을 내도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작품 자체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뭐 바스키아 같은 경우 제가 바스키아 좋아하니까 바스키아는 뭔가 프로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선택당하고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에이전시에 속해 되는 전과 나중에 그게 그림이 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갤러리는 이 사람한테 작업을 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테마로 작업해라고 하진 않았어요.
내가 아는 선에서.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갤러리와 아닌 갤러리도 있는 거겠죠. 그 바스케아가 엄청 천재였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걔는 지가 하면은 그걸 팔아줬지 원하는 테마와 기획을 하고 그거에 맞는 작업을 해주라고 요구받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건 바스키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기준을 높이 두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가 된다고 해서 꼭 내가 원치 않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를 감내해야 되는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 기준으로 나눌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뜬금없는 주제일 수 있긴 한데 네. 전 소포모어 증후군, 그러니까 그게 뭐 뭐지? 2년차 증후군 그런 건가? 네, 뭐 예를 들어 증후군이요? 락을 소포모. 좋아하는데 락을 좋아하는데 항상 데뷔 앨범이 대박이 나면 두 그거구나. 번째 앨범이 폭망을 해요. 오케이. 저는 그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네. 근데 지금 맥락에서 뜬금없이 생각이 났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의 데뷔작에 자기의 인생의 얘기를 전부 다 담아서 폭발적으로 탁 쏟아내고 영혼을 갈아넣는 거지. 영혼을 갈아넣고 그 다음에 그게 완전 뭐 쪽박을 차거나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 있지만 되게 뭐 치료가 잘 맞아서 대박이 사업적인 나면 성공. 네, 사업적인 성공이 나서 돈이 갑자기 막 들어오면 두 번째 작품에서 나 이제 대중을 위한 좋아하는 그래. 작품을 해야 돼 어. 이러면서 이게 마음이 되게 갈팡질팡하면서 약간 핀트를 잘 못 맞추면 소포모어 증후군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수명이 끊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그시는 계속 불친절하겠다. 저희 대박난 적이 내 말.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을 붙일 예정이었다고. 내가 편집할 거니까 이거 빼고 내 말 넣을 거야.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다고.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작품 활동을 하려면 분명히 거기에는 작가의 의도가 의식적으로든 아니면은 의도되지 않았든 어쨌든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 의도되지 않은 어떤 거에서 뭔가 성공이 이루어지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번 작품을 할 때 되게 그거에 의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왜 좋아했지 이거를 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작품의 정체성에 뭔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고 이미 정체성이 있는데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예술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대중한테 그렇게 나가게 되는, 특히나 그거는 약간 그 가수들한테 더 포커스가 맞춰진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뭐 연기자일 수도 있고. 왜냐면 미술은 같은 방식의 시리즈를 계속 그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너 왜 계속 그렇게 그려라고는 안 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사람을 뭐 더 찾든 안 찾든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가수가 같은 어떤 분위기의 노래만 내면 이제 지겨워지는 거죠. 배우가 비슷한 배역으로만 계속 나오면 지겨워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더 대중적인 예술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화가도 그럴까? 아직은 저는 그거는 제가 아직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근데 프로의 영역에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여기에 나왔던 예술가들이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고, 근데 그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프로와 아마추어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순수하게 내 작품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환경이나 내 작품들이 다 순수하게 이미 이 시대에 그런 건 다 똑같은 거니까. 네,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본인들이 타협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함께 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본인의 진정성이나 정체성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프로 아마추어는 구분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할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뭘 목표로 하고 하는지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할 때. 그러니까 모두가 이 일을 할 때 대개는 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했을 때 나의 영혼이라고 했나? 나의 삶이 그냥 영혼이 다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나 그렇게까지 CG를 뒤에 영혼 표시해줄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 벌고 싶진 않다. 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덜 인정받더라도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할래. 라는 것들이 어쨌든 그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나의 정체성인데 그 이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박수 쳐줘. 네. 어쨌든 틸다 스윈튼도 그런 게 자기의 작품 선정 기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는 모두는 아니지만 틸다 스윈튼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정체성을 실험하는 유일무이한 배우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책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영상 찍고 녹음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걸까? 아니면 주제가 이거라서 예술에 대한 주제라 우리 얘기가 좀 더 잘했던 걸까? 우리 항상 이렇게 대화한 거 아니었나? 42호 작업 오늘이 42호 마감 날이잖아요. 맞다. 42호를 그치 이제 한 1 그러면 뭐야 42호면 3년 6개월을 한 거네. 오래됐구나. 몇 호까지 가게 될까? 420호까지 가야죠. 120호? 우리 모두가 떠나도 혼자 한다는 얘기니까. 전 제가 역시 대표님이죠. 끝까지 제가 지키겠다. 제가 매일 작업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려고 마지막 그 얘기 하려고 그 마지막 필립 델런 그 518페이지인데 그건 메이슨 커리라는 사람이 쓴 리추얼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이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역근이가 되는 거지.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삶은 가장 빛난다. 그래서 그 작가가 한 말이 뭐라도 매일매일 그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엄청난 거를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고 싶으면 매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좋은 게 마음에 드는 게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와도 과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제 작업 올리는 게 내가 뭔가 마음에 드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올리는 게 아니라 매일 한 걸 그냥 올리는 거예요. 난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직접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거의 매일 한두 개씩 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어 작업을 병행하면서 저쪽 물감으로 그림 그릴 시간이 없고 그러면은 미디어로 작업하거든요. 미디어로 작업 방식도 새로운 거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계속 그쪽으로 그림 올리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업이 애들이 더 들어오고 늘어나니까 사실 수업 많아져가지고 과외까지 포함하면 예전처럼 뭔가 한가하게 내가 여기서 딱 애들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요즘 잘 안 나거든. 와, 그 10분 만에 그리는 그 그림도. 아니 그 작품 활동하시는 거 보신 적 없죠? 없어요. 정말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100호짜리 저거 한 20분인가 걸렸어. 아 진짜요? 와 궁금해요. 저 아마 대화하면서도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얘기해. 그런데도 그 시간도 안 난다는 거면은 요즘에 조금 타이트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쓰시다가 어떻게 그림을 할 생각이 드셨어요? 지그시에 예술가 잡지라고는 해놨는데 그림이나 이미지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 없어졌던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문예지도 아니고 글만 있게 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조금 찍고,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는 뭔가를 캐치해서 찍고 싶어 하는데 그걸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림이나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네. 제가 계속 찾았던 표현이 이거였거든요. 네. 그 에드루샤 편에서 그는 그저 길을 따라 오케이. 걸었을 뿐이라고 그래. 말했지만 그건 다름 아닌 에드루샤 본인이 만든 길이다. 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서 픽하신 문장들 중에서 길? 약간 길이라는 표현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계속 그 약간 약간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숙명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은 보통 능동적이고 막 뭔가 개척자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보통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한 30여 년을 살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고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있다고 갈 생각해요.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능동적인 수동자인 거지. 저는 길이 이꼴 정체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타고난 성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 점점 이렇게 그게 약간 운명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점점 이제 알아가고 그 길에 이렇게 맞춰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가 됐긴 했거든요. 처음에 내가 걷기 시작하면 살면서 걸음을 걸어가는 게 길이 되게 넓고 희미한 길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살아가면서 이 희미한을 또 시리아로 받은 거 아니지? 네, 맞아요. 가끔 무슨 막 뜬금없이 얘기하는데 지 혼자 켜져.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신 부를 땐 안 켜져요. 아무튼 그랬는데 내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조금씩 뚜렷해져 가는 게 맞아. 길이 좀 더 뚜렷하게 진해지고 조금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뭐 방향이 틀어질 수는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 초반이었나? 아니 작년 초 이맘때쯤인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 그때 진짜 옛날 목동 거기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그쯤에 봤던 강연이랑 그 책이랑 약간 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그 강연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테드 강연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빛은 항상 쫓아갈 때,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쨌든 목표하는 걸 수도 있고 지향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마지막에 도착할 때까지는 언제나 희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둠 속에서 그게 비치긴 하지만 그게 선명하지 않다라는 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지만 쫓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 정도로 가도 되나라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런 위로 저한테는. 아니 그래서 작가들도 책상에 앉아서 글 쓰기 싫고 근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늘 뭔가 막 당연히 나는 유난하면 하는 사람이야 게 아니라 싫은데 그래도 해야지라는 거지 걔네도. 그러니까 뭔가 100% 확신 없지만 내가 이거 하면 분명 뭐 대박 날 거야, 뭐 성공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 없이 모두가 희미한 빛을 쫓아가고 도착해야만 안다는 게 좀 오히려 저는 위로가 됐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뭐예요? 그때 읽었던 책 그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나. 지그시 했던 책이요? 언플래트닝이었나? 언플래트닝? 네. 그거는 저기잖아 철학 관련된 만화책. 네네네. 네, 그 책, 근데 그 책에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 그때 읽었던 강연에 그 말이 있었고 근데 플랫에서 벗어나는 게 언플래트닝이니까 약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의 틀을 이렇게 형성해 나갈 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선택은 결과를 모르고 하는 거라서 모든 선택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선택의 결과가 이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했던 선택의 결과가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더 다음에 결과를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글짐 이렇게 될지 모르고 가는 거니까 그 선택할 때. 근데 그거를 별자리로 죽어야 아는 하는 거야. 사람도 있어요. 죽어야 아는 거야. 죽기 전까지도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별자리랑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별도 그게 한 별씩 만들고 그 별이 뭔지 모르지만 별자리가 다 될 때 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글짐. 이게 비유적. 근데 좀 다르게 말하면 그건 이제 그 패턴을 별자리라는 걸 인식하거나 만드는 사람이 그거를 연결해 놓는 거죠. 다른 대상이 되게 별이 많은데 내가 그 별을 읽는 거잖아. 거니까. 결국은 주관적인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발견이 필요하고 인지하는 순간이 필요한 자각하는 순간이. 왜냐면 저게 내 별이라고 인식을 하고 내 별을 그려야 별자리잖아. 내 별이 아닌 거를 그릴 순 없잖아. 라인을 그릴 때. 재밌네요. 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재밌네. 단번에 여기도 카메라를 하나 설치. 대신 그럴 거면 다음부터는 유튜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렬로 앉고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지 그러면. 근데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약간 의식. 말투가 달라서 말 안 할 거잖아요.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뭐. 어차피 오늘 또 처음 찍는 거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알아서 받은 영감대로 작업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우리 모임의 그러니까 잡지 지그시가 월간 지그시가 달라질 일은 없고 그 단체 이름이 어떤 식이 될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 끄자 이제. 재밌었네? 그러니까 이게 주제 작품이 좋으면 할 얘기가 많고. 그러네요. 근데 어. 예술가